저는 오늘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철의 여왕, 법조계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60년 인생, 저는 배경과 실력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보육원 출신의 사회복지사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제 정체를 숨긴 채 낡은 옷을 입고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의 만남이 저의 완벽한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와.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재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상대는 누구지? 한소영이라고 지역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지재단? 이어서 민재가 다음에 한 말은 제 모든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뭐라고? 제 턱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민재야, 혜성 가문이 어떤 집안인지 잊었니? 배경도 학벌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릴 순 없어. 격이라는 게 있단 말이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성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죠.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그 여자가 정말 민재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정장 대신 젊은 시절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입었던 낡은 카키색 야상 점퍼와 해진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비서가 가져다준 한소영의 신상 정보는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30년 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낡은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사람들은 저를 슬쩍 피해 섰습니다. 그래, 이게 세상이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한소영이 일한다는 새싹 복지재단에 도착했습니다. 아담하고 오래된 건물이었죠. 저는 일부러 복잡한 서류를 챙겨 들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른 직원에게 갔습니다. 그는 저의 허름한 차림을 훑어보더니 짜증을 냈습니다. 저기 게시판에 써 있잖아요.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다시 번호표를 뽑고 한소영의 창구로 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저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큰 종이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신청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손글씨로 만든 체크리스트를 보니 그녀가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와서 한소영 씨, 지금 대표님 사촌이 와서 VIP 상담해달래. 빨리 나와. 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소영은 눈빛이 흔들렸지만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상담 중인 어르신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VIP 상담은 박주임님이 더 전문이십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 저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저는 다시 낡은 야상을 입고 재단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직성과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소영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내밀며 총 40만 원인데 잘 전달해 주세요. 라고 일부러 잘못 말했습니다. 한소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제 수표를 확인하고는 어르신, 확인해보니 후원금은 30만 원입니다. 혹시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댁에 돌아가셔서 헷갈리실까봐 염려됩니다. 만약 40만 원이 맞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일단 40만 원으로 기록해두고 제 돈으로라도 10만 원을 채워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저는 그녀의 진심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하고 다음 시험으로 넘어갔습니다. 혹시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전화 오는 경우도 있나요? 한소영은 다시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녀는 제 휴대폰에 복지사 직통 번호를 큰 아이콘으로 만들어주며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이걸 누르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대응해 드릴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재단을 찾았습니다. 마침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재단 대표가 한소영을 불러 세우고 이번 보조금 신청건 내가 서류를 잘못 처리해서 우리가 탈락했잖아. 당장 책임져.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책임 떠넘기기였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한소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그 서류는 제가 최종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라면 죄송하지만 저는 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표는 그녀를 위협했고 한소영은 결국 제가 부주의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라고 대표에게 억울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복지 대상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대학에 놔둘 순 없다. 한소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저를 올려다보며 괜찮아요. 어르신 복지관의 서비스만 차질 없으면 됩니다. 저는 재단을 나왔습니다. 내가 틀렸다. 완벽한 배경이 아니라 완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새싹 복지재단으로 가겠네. 회장 법무법인 대표 자격으로. 다음 날 저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야상 대신 제 옷을 입었죠. 대표 변호사 정희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표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에게 제가 이 법무법인 혜성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재단에 70억 상당의 익명 기부를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기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난번 보조금 신청 서류 누락건은 한소영 직원의 실수가 아닌 대표님. 최종 결제 과정의 실수라는 것을 모든 직원 앞에서 밝히고 사과하십시오. 저희 법무법인이 관련 감사 자료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재단 대표가 로비로 나와 모든 직원 앞에서 한소영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한소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괜찮습니다. 복지 대상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소영 씨, 저는 당신의 고객이었던 노인입니다. 한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 회장님. 아니 어머님. 저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공정했고 정직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내가 평생 외쳐온 공정보다 당신의 마음이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며칠 후 상견례 자리, 한소영은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녀에게 우리 민재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배경은 변할 수 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성은 여전히 높지만 이제 그 성 안에는 법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진심이라는 새로운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저를 바꾸고 제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한소영 씨에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도 법보다 앞서는 마음의 진실이 승리하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새로운 인생의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